네, 대표님. 제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암사동 34평 아파트 구매해가지고 신혼집을 좀 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사동 좋죠. 거기다 신혼집 차리면 뭐 교통도 가깝고 좋은데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최근에 좀 보니까 한 14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기 말하는 건 롯데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한 14억 5천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잖아요. 네네. 오 그거 정도 장만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대단한 훌륭한 신랑감 아니에요? 근데요 근데 지금 대출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생각인데요? 한 10억 정도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억이요? 네. 1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면서 10억을? 아 잠깐만 본인 연봉이 얼마나 돼요? 저 한 7천 조금 넘습니다. 7천? 네. 연봉은 뭐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실수령액이 한 5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억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고요? 이게 지금 10억 대출 받으면 한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고 치면 한 달에 400 조금 넘게 이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는다고 쳐도 많이 받는 편이긴 하지만 400만 원을 원리금 내고 나면 생활은 뭘로 합니까? 신혼생활은 뭘로 합니까? 저녁에 대리 조금 뛰고 하면 한 100에서 150 정도는 뭐 더 벌 수 있으니까 예. 그걸로 한 생활비 한 200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걸 결혼할 여자친구에게는 얘기를 해봤어요? 여자친구한테는 얘기해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하던데. 야, 참나. 와 진짜 제 입장에서 황당해요.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출 받아가면서 이걸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파트는 사놓으면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값이 뛸까봐? 네, 그렇죠. 더 뛸까봐? 네. 지금 대출 규제하기 때문에 대출 이렇게 받기가 진짜 어려운데 10억 대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여자친구는 그래도 저축은행이나 이금융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던데. 아니 뭐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좀 황당해서 이거 두 분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죄송하지만 이거 너무 무분별한데 죄송하지만 미안해요. 그런데 10억을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 지금 아파트 값이 더 뛰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계속 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이건 좀 많이 제가 황당하거든요 사실은. 집장만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4억 5천 정도 되는 돈 본인 돈이에요? 아니 그 부모님이 한 4억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그럼 본인 돈은 5천만 원 있는 거예요? 네. 이야 진짜 부모님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니 뭐 집값이 계속 뛰니까 불안해가지고.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분을 지금 내보냈는데 자 14억 5천짜리 아파트에 내 돈은 5천만 원에 양가 부모님이 한 4억 정도를 좀 대주고 한 10억을 대출받아서 34평 아파트를 사서 결혼을 하겠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기준에는 사실 이게 용납이 좀 안 됩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를 지금 너무나 태연하게 얘기를 하고 나가서 제가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황당하거든요. 이거 정말 미친 집값에 생각마저 지금 다 이렇게 매몰되고 있다. 계속 아파트 값이 뛴다. 막 이렇게 매몰되고 있다. 제가 반포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60억에 거래가 됐다고 뉴스에 막 도배가 됐는데 불과 한 달 전에는 55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한 달 전에 50억. 거래가 되면 5억씩 뛰어서 이렇게 거래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값이 계속 이렇게 뛰는구나. 라고 막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억에 거래된 그 아파트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거래일까라는 기본적인 의심도 해보지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 그분들은 6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분들의 경우는 자산이 적어도 한 200억, 300억 정도가 있는 분들이 삽니다. 집에다 몰빵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기 위해서 몰빵이 아니라 온갖 빚을 끌어당겨서 이걸 사겠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집값이 뛰겠다. 뛸 것이다. 뭐 공급이 부족하다. 계속 이렇게 막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불안들한 거죠. 저는 지금 너무너무 사실 황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댓글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분들 질문 좀 해주세요. 이 정부의 대출 규제 얘기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금감원장님이 뭐 얼마 전에 또 막 뭐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많은 여론들이 있으니까 고개 딱 숙이고 은행들 자율에 맡기겠다 뭐 이렇게 또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출 규제라는 것 자체가 길게 가려지 않을 거다. 왜냐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시민들이 믿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면 정책이라는 게 좀 일관성이 있고 뭔가 안정적이어야 그걸 따라가는데 매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고 대출 규제에서 풀어주고 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고 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값은 또 껑충 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 의견은 저는 사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트레스 DSR 2단계, 내년에 3단계가 실시되면 그만큼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은 뛰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출 규제하는 것 때문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고가 아파트는 대출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위권 가격, 서울로 따지면 10억에서 한 20억 사이, 요 사이에 있는 집값들이 좀 하락할 수가 있어요. 대출 규제가 오래 지속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세대출을 또 조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대출을 조이면 집값 하락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언제까지 조일까요? 제가 볼 땐 전세대출도 금방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다가 다시 뛸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제 자체가 좀 길어지면 더 효과를 발휘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뛰지 못하는 것을 잡아두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의견을 저보고 달라고 그러면 저는 대출 규제 금방 또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규제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게 상쇄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는 하락한다 뭐 이거잖아요. 이게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인데 금리가 인하하면 당연히 주택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집값이 그렇게 빨리 많이 뛰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집을 살려고 하고 20년, 21년에 최고가를 찍던 아파트가 22년에 저희가 예측한 대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23년에 데드캣 바운스 반등 왔다가 23년 말에 좀 하락했다가 24년에 다시 또 반등이 오면서 이제 전고점을 뚫는 아파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너무 짧은 거예요. 뭐 하락을 해도 사이클이 짧을 거고 또 상승을 한다고 쳐도 사이클이 짧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 가격이 들쑥 날쑥 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PIR 지수나 가계대출 규모를 보거나 이럴 때 지금 버블 터지기 직전이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제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버블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집값이 뛰기 시작한 이건요 정말 무서울이만치 뛰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값이 5억 하던 아파트가 15억 가고 15억 하던 아파트가 60억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경제성장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안 나오죠. 한 2.45 나옵니다. 경제성장률이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는 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상승분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상승이다. 그러니까 너무 주택, 아파트 여기에 매몰돼 있고 어쩌면 이거 잘못 사면 아까 그 앞부분에 제가 그거를 내보냈는데 아니 14억 5천만 원짜리가 설령 15억, 16억, 17억 간다고 하더라도 10억 대출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집값이 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10억 대출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저 진짜 너무 황당했거든요. 거래량 요즘 많이 감소하고 있죠. 8월 말부터 거래량 자체는 확 줄어들었고 9월 들어서는 거의 지금 뭐 다시 냉탕이다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간헐적 거래들이 신고가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안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다. 아파트값이 계속 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잠시 감소한 것은 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가 얼마나 길게 갈지 아니면 바로 다음 달에 당장 그만둘지 이건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하는 것 자체는 지금 사실이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것도 의문감은 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1년 정도의 예측을 제가 좀 해드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집값이 하락으로 약간 하향 안정화 가려고 하면 대출을 해줘서 막 살려놓고 또 하락으로 안정될 만하면 또 막 대출해서 상승시켜 놓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저는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대출을 해주고 15억짜리 아파트도 대출 안 해주는 것을 대출해주는 걸로 바꿨다가 이젠 또 막 대출 규제를 묶어놓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를 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졌다. 이게 저는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통 불안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불안.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산다는 것, 내 집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집은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집값이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불안하고 이게 또 언제 버블로 바뀌어서 그야말로 급강하할지 이걸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강하한다면 많은 대출 받으신 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대출이 적은 분들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금리도 내려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대출이 많으면 못 이깁니다. 시장에서. 절대 여러분 대출을 많이 얻어서 일단 집을 사놓고 본다는 개념 이거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도 적당히 받아야 이게 나한테 좋은 빚이 되는 건데 너무 많으면 고통을 주는 빚이 되거든요.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적절할 때가 이게 나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영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21년 최고가 때 영끌 하신 분들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최근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또 영끌을 한다면 불과 이게 한 2년, 3년 이 안에 또 다시 경매로 나오거든요. 지금도 경매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쏟아진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9월 들어서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었습니다. 서울 요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막 올라가자 너도 나도 다시 영끌을 하려는 움직임과 또 실제로 영끌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사는데 동참을 했는데요. 빚이 적거나 없다면 모를까 더 오른다는 신념하에 대출받아 매수 런에 나섰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긴장하고 대출 규제에 나섰죠. 그래서 분위기가 그대로 시장에 전달된 듯 보입니다. 아파트 매물이 7만 건대로 줄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9월 들어서 다시 8만 3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매도량이 늘어난 거죠. 누군가가 고가에 사줄 줄 알고 이 희망 매도가를 자꾸 올리면서 매물을 걷어들였던 이 집주인들이 다시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9월 들어 대출이 본격적으로 조여지니까 매수 심리가 위축된 거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정책이 이래서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대출을 다 풀어줬는데 빚 내서 집 사는 수준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 늘어나니까 대출을 다시 조이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런 예측을 해드렸죠. 대출을 조이는 거 주택 소비자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또 금방 풀어줄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엊그제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대출 규제 문제는 각 은행이 알아서 해라 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다시 또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러니까 주택가격 어떻게 변할까요? 지난 7월과 8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8월달 한 달 동안만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정말 역대 최대 증가폭인데 일반 가계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합치니까 한 달 새에 10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성장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불안불안하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런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영끌에는 2030 세대뿐만 아니라 40대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신규 아파트 청약한 것을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청약을 했는데 그중에 30대가 54만 명입니다. 54%가 30대였을 정도로 젊은 세대들의 영끌 그리고 전세를 낀 갭 투자로 신규 아파트에 몰빵들을 하고 있는데 30대가 집을 살 때 대출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비싸진 아파트 가격만큼이나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대출 규모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매물은 특히 9월 들어서 매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의 매물들이 다 늘어났습니다. 안 늘어난 곳이 없습니다. 다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를 보니까 지난 8월 둘째 주에는 104.8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첫째 주에는 103.2로 떨어졌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어쩌면 사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갑자기 확 꺾였기 때문에 매매 수급 지수는 9월 말이면 아마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이 중개업소의 설문조사와 또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서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기 때문에 100이 넘으면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100보다 적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자, 매물은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수요도 곧 사라지겠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꺾이고 매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만 이 부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것,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면 해줄수록 시장에 돈이 풀려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묶으면
집값이 뛰기 어렵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걱정이 있는데요.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갈아타기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결국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일 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년에 3단계가 시행이 되면 대출 총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대출받기 어렵게 되겠지만, 그것도 결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상쇄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월부터는 대출받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이 가산금리가 높아지면 연간 내야 될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은행별로 대출 규제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여러 은행들이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좀 내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9월부터는 아파트값이 그렇게 미친듯이 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난 7월부터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9월이 되자 아파트 거래량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 거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7월달이 피크였죠. 거래량을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달에는 8,700건이 넘었고요. 8월달은 아직 집계가 덜 됐지만 4,88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좀 남았습니다.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겠죠, 숫자는. 하지만 7월달보다는 숫자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거래량도 아주 급감하는 현상이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KDI나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주길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중인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뭡니까? 가계대출 증가가 무섭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서울 각지에 있는 중개사분들께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지난 6월, 7월에는 매수 문의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는 이게 조금 줄어들더니 9월 들어서 지금 중순인데요, 한 건도 없는 집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값은 대출이 좌우하는 것이라는 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죠. 우리들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서민들이 한 번에 큰돈 들어가는 내 집 마련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택주거 안정 차원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건설 분야도 우리 경제의 아주 커다란 한 축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되기도 하죠. 예전에는 건설 경기가 살면 건설 관련 노동자분들이 일자리도 늘어나고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 건설 경기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제보다는 외국 경기 살린다, 이런 농담도 나올 정도죠. 자, 아무튼 두 번째 이유는 주택 공급의 원활함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건설 분야가 어느새 건설 경기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의 놀이터가 되다 보니까 건설이라는 단어보다는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인 금융 분야로 넘어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는 곧 금융 분야의 한 귀퉁이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의 목적 세 번째는 뭐냐?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장 쉬운 대출, 가장 안전한 대출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보다 안전한 대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은행의 이익은 더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확실한 담보를 잡고 해주는 대출 치고는 제가 볼 때는 은행 이자는 참 비싼 편입니다. 원래 대출 이자라는 것이 회수가 위험할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고 회수가 쉬우면 이자율이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는 정말 이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집값이 하락해서 담보인정 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경매에 붙여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 돈을 안 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의 사업, 우리도 은행이나 한번 차려볼까요? 근데 은행 아무나 차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죠. 아무튼 정부의 대출 규제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당분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만 이 규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거래마저 끊기면 이 세금은 또 어디에서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요즘 아파트 시장에 좀 이상한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포의 아파트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84제곱미터가 60억에 거래되는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 전체 아파트 값에 반포 아파트 값이 아주 크게 영향을 주고 있죠. 심리적으로 앞으로 더 오른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반포의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를 안 묶고 다른 데는 다 묶어놨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이 규제 대책 여기가 왜 반포에는 적용이 안 될까? 연일 신고가를 찍고 달려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서초구 반포동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극 검토는 이렇게 몇 년 동안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사실 토지 허가 거래 제도에 대해서 말들은 많습니다. 과연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되느냐? 또는 이건 재산권 침해다. 이런 의견들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거래 형태가 또 있는데요. 반포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40억, 45억, 50억, 55억, 60억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계속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5억씩 딱딱 잘라서 거래가 되는지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거래들은 40억에 거래가 된다고 쳐도 그 다음이 41억, 41억 5천, 42억 5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딱딱 5억씩 끊어서 신고가를 찍어 올라갑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같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수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 뛸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정말 그럴까요? 완전히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60대 두 남자분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대화의 요지는 이겁니다. 둘 중에 한 분은 모임의 회장인지 회장님 부르는데 이분이 주식 고수라는 겁니다. 20개의 종목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 17개가 빨강색,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 계좌에서 숫자가 빨강색으로 보이면 이익, 파란색으로 보이면 손실을 의미하는데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회장님 월요일 그러니까 9월 9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하락할까요? 아니면 조금 하락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많이 하락하든 조금 하락하든 무조건 하락하긴 할 거야. 다만 나는 지금 주식 보유 비중이 현금 중에 20%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지난번 7월 말에 미국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때 나는 이미 다 정리하고 현금 보유를 늘렸어 라고 대답을 하니까 회장님이 슈퍼개미시니까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아무리 내가 슈퍼개미라고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는 슈퍼개미는 없어. 시장이 신호 줄 때 과감하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기다리는 게 상책이지. 앞으로 더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회장이라는 분 맞은편에 앉으신 분이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주가가 내려가죠? 이렇게 물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금리를 왜 내리나? 금리가 높았다가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경기가 위축된다는 신호야. 경기가 위축되면 위축되기 전에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지. 그래서 하락하는 거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람들이 막 사야 한다고 할 때 그때 고수들은 빠져나오는 거지 하고 그냥 밥값을 계산하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분이 혼자 하는 말이 아니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몰빵을 했는데 뭐지? 이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내수가 지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금 좋았는데요. 다만 수출 호조에 기대서 불안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전망들을 종합해 보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불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내수회복 모멘텀의 실종 속 수출경기 회복력의 약화라고 하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를 봤는데요. 여길 보면 3분기 현재 내수 불황 속의 수출 회복에 기대서 미약한 성장력을 유지하는 불안한 국면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부동산 거품을 IMF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죠. 정작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괜찮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24년 1분기에는 1.3% 성장을 했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죠. 자, 20년 1분기의 코로나 충격으로 경기가 훅 꺾였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22년 3분기에 고점을 딱 찍고 그 이후에 쭉 내리막길을 내려왔는데 이런 추세를 봤을 때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와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판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출의 실적과 통화정책,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시점이죠. 현대연구원은 이런 브리핑도 했습니다. 수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기저효과, 베이스 에펙트를 제외할 경우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실물 경기의 활력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현대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저효과, 기저효과라는 뜻이 뭐냐면 경제 지표의 변화를 파악할 때 언제부터 어떤 기간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생산 총값 GDP의 전년도 대비 2%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증가율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보통은 전년 대비 또는 전분기 또는 전월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어떤 연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저효과라는 건데요. 자, 이 도표의 내용을 보면 우선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 중에 상승 곡선의 전망은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한국은행이 오는 10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소비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웬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예측 차트이고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간 거 있죠. 이 차트는 미국 경제의 경착륙, 그러니까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가 확실해지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또는 인하폭이 적을 경우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회복은 더 오랜 기간 회복이 어렵다. 이런 것을 예측하는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를 내놓으면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의 급증, 또 아파트값 급등 이런 무서운 현실이 보이고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자니 이게 내수가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딜레마가 빠져 있는데 요즘 미국이 정치 전환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선거 이슈에 몰려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묻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오히려 미국 정부가 무능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가 건강하다라고 믿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의 일자리 지표 둔화 수치는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의 신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관료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난 9월 6일 금요일에 또다시 폭락 분위기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고용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도 인공지능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엔비디아 주가도 지난 금요일 6일 다시 4% 정도 가까이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8월 28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전후 2주 동안 주가가 한 20% 정도 급락했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조 5천억 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 주가의 2주간 하락폭은 최근 2년간 거래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또 AI 거품에 대한 불안감이 주식의 가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 S전자의 기술 파트에 근무하는 모 직원분과 등산 번개를 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AI, 그 AI가 과연 실질적으로 돈이 되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AI의 비전에 대해서 너무 거품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들을 갖기 시작했다. 필요 이상으로 모두들 AI에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기술자들이 보기에는 이 AI라는 것은 미친 기술이다 할 정도로 필요하고 좋은 것은 알겠는데 경제학자들 눈에는 과연 이게 혁명적으로 돈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이겁니다. 자, 경제학자와 기술자들이 보는 개념이 좀 다르지만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 기업 주가의 가치를 따질 때 이야기하는 그 퍼가 너무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그 전에는 PER, 퍼가 47배였는데 9월 6일에는 32배로 큰 폭으로 떨어졌죠. 자,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AI 기술로 돈이 될 만한 아이템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좋은데 이걸로 이 기술로 무슨 어떻게 돈을 벌지? 돈을 버는 기업들이 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다들 열광하고 막 버블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블이 뻥 터져서 결국 버블 붕괴가 왔고 그 뒤에 오히려 또 시장은 진정 국면에서 다시 인터넷 시장은 빠르게 또 성장을 했습니다.
겁니다. 아마 AI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AI도 버블이 한 번쯤 정리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하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엔비디아 얘기와 미국 주가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반포나 압구정동, 삼성동, 성수동 주변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거래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계속 긴장시키고 또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것 또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거품 논쟁이 나올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거품이 시장에서 스스로 정리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가 2008년 금융위기 후 최악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수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20개월 넘게 계속된 고금리 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기에 전방위적인 충격을 주면서 값싼 물건을 찾는 불황형 소비만 늘고 있다. 그래서 전국 소매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렇게요. 사실 고금리나 고물가로 인해서 내수가 침체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 생각은 제 의견은 좀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가계부채가 적었다면 고금리를 좀 잘 견딜 수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고금리라서 문제라기보다 부채가 너무 많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 상승분만큼 뭐 어디에선가 소득이 나서 그 상승을 했다면 빚을 덜 내고도 살 수 있었지만 아파트값만 드립다 오르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결국 고금리가 늘어난 부채를 이중으로 더 가중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를 7억에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15억이 됐는데 7억짜리는 뭐 3억이나 2억을 대출받으면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걸 10억을 대출받아서 사야 되니까 이자 내고 나면 가게에는 돈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을 대출받아 사는 이유 역시 앞으로 아파트 값이 더 뛸 것이다. 이런 미래의 가격을 생각하다 보니까 10억이라는 빚도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막 대출을 받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연금이 깎이더라도 일찍 받겠다라고 하는 고령자가 9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또 지난 7월에 구직급여의 신규 신청자가 11만 2천 명이다. 이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7.7% 급증했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빚을 못 갚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통틀어 보면 어릴 때는 공부하느라고 힘들었고요. 또 어른이 되어서는 주택담보대출 갚느라고 인생이 힘들고 뭐 이래서야 어디 궁극적인 삶의 질이 나아지겠습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소비를 줄여서 빚을 갖고 있다라고들 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빚 갚느라고 소비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우리나라 가구당 흑자액 추이를 보니까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국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496만 원입니다. 평균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381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출도 더 많이 늘어났겠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가 33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24년 2분기는 1분기보다 역시 1.4%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실질 소득도 줄어든 겁니다. 24년 2분기에는 아파트 거래량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7, 8월에는 아파트 거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24년 3분기 역시 실질 GNI, 실질 소득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죠. 자, 지금 이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강남권에서 21년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서민은 더 서민이 된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극심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지거나 깊어진다면 돈 있는 사람들보다 서민층과 중산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좀 염려되는 거죠. 요즘 가만히 보면 다른 경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데요. 유독 아파트 값만 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지 지속 가능할지 이게 궁금합니다. 가계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경기가 점점 더 얼어붙죠. 이런 와중에 계속 부동산 값만 부추겨서 가격을 띄울 것인지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거래가 많아지면 마치 이게 경기가 살아났는 듯 숫자로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고 하겠지만 급등한 부동산 거래가 늘면 늘수록 그만큼 국민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진짜 빚만 늘어나 골마 터져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정책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라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이야기를 부동산 공급자 측면에서 보자면
참 싫어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좀 배우신 분들이거나 양심, 의식이 좀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맞다고들 하십니다. 솔직히 부동산 가격 너무 부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정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요즘 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 수출의 경우는 대미 의존도가 5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수출 의존도가 18.3%입니다. 물론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7%로 중국보다는 미국이 약간 낮지만 미국이 침체가 오면 우리는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부동산 대출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서 쓸 돈이 없죠. 자, 먹는 음식마저도 지금 소비가 부진한데 이참에 콘크리트나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소화제가 나온다면 차라리 콘크리트를 뜯어먹고 살면 되겠네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옵니다. 지난 2024년 2분기 우리나라는 가구당 월 평균 약 496만 원을 벌었고 381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여러분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쓰셨습니까? 통계청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4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96만 1,000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3.5% 정도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라기보다는 0.8% 아주 소폭 상승한 거죠. 소득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돈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은 그냥 정거장 역할을 할 뿐 쌓이는 돈은 없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 PIR 지수로 보니까 24.9입니다. 꼬박 월급을 25년 동안 그대로 저축을 해야 살 수 있는 집이 됐는데 이게 서울 아파트 중위소득의 중위가격으로 봤을 때 25배인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억 정도 합니다. 평균가라고 봐야 되는데 서울 중위가구의 소득은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한 7,500만 원 데이터도 나와 있는데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모으면 10억. 그러니까 12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최소 24년은 모아야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초구 반포나 강남 압구정 쪽을 바라보며 집값이 뛰고 있으니까 반포나 압구정을 중심으로 PIR 지수를 따져본다면 반포 아파트의 경우는 84제곱미터를 그냥 평균적으로 한 45억이라고 보면 PIR 지수가 90이 됩니다. 물론 반포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얼마 전에 6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걸 차치하고라도 그냥 평균 45억이라고 봤을 때 그때도 PIR은 90이 됩니다. 연봉 5천만 원짜리가 9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반포 아파트 산다는 뜻이 되는데 연봉을 1억이라고 해도 45년 걸리고 연봉을 2억 받는다고 해도 이게 23년은 걸립니다. 엄청난 집값입니다. 그야말로 미친 집값입니다. 연봉 2억도요. 강남 아파트를 못 삽니다. 사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연봉의 숫자는 세전입니다. 세후는 더 적어지겠죠. 연봉 2억이라고 하더라도 세후 실수령액으로 본다면 월 1,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수령액을 몽땅 저축한다고 해도 45억짜리 반포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45년은 걸립니다. 정말 암울한 아파트 가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023년 3, 4분기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503만 3천 원입니다. 어디서 이런 소득이 나오나 봤더니 근로를 통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5분위별 소득과 지출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하위 1분위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데요. 소득 2분위부터야 수입이 더 크긴 하지만 상위 5분위로 갈수록 잉여금의 크기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소득이 많으면 저축도 많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상황인데 결국 소득이 많으면 잉여금액을 자산 투자에 더 많이 쏟아부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평균 말고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겠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니까 1인 가구의 경우 335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가 500만 원이 넘고요. 3인 가구가 670만 원, 4인 가구가 보시다시피 76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소득이 점점 늘어나죠. 자, 이 표를 보시고 이게 세후냐 세전이냐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세전입니다. 세전 이 가격입니다. 여러분은 이 평균 안에 있는지 아니면 평균을 넘어서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질 소득은 이런데 유독 아파트값만 오르는 이 이상한 현상이 과연 정상일까 하는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싼 동네, 미국 뉴욕과 비교하시면서 서울은 싸다, 홍콩과 비교하면 싸다, 뭐 일본 도쿄와 비교하면 서울의 집값은 싸다,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울은 싸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데 자, 이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들보다 적게는 집값이 2배, 많게는 8배 정도 비쌉니다.
서울의 평균 PIR 지수가 25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자, 보시다시피 뉴욕의 집값 PIR 지수는 11입니다. 우리의 반도 안 됩니다. 도쿄 보시겠습니다. PIR 지수가 13이죠. 유독 상하이의 PIR 지수가 47입니다. 미친 집값은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망한 거죠. 그렇다면 이들 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은 또 어떨까? 보시겠습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한국이 100%, 미국이 73%, 일본이 65%, 중국이 또 미쳤습니다. 273%. 물론 우리나라는 전세대출은 여기서 빠진 숫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까지 포함을 하면 한 150%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 국가는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월등히 또 가계 부채가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위험하고 중국이 망해가는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만 봐도 충분히 아시겠죠. 사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했지만 글로벌 주요 도시의 집값 거품이 어느 정도다라고 그 수준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소득 수준, 또 주택 보급률, 그리고 성장률이 데이터로 보면 보이지만 그 데이터를 넘어서는 그 나라 국민들의 심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거품이라는 게 뭡니까?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가 커져서 집을 샀을 때 향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넘어 그 소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품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즉 집의 내재 가치가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는 상황을 저는 거품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 거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더 올라가야 정상이다 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주택의 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 외에도 뭐 교통 인프라, 학군, 뭐 금리 여러 가지 집값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 정확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거품이다 아니다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PIR 주택구매 지수인데요. 이것도 사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데이터의 함정이라서 오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보통 PIR을 기준으로 거품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PIR 지수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기업과 또 기관이 택한 추산법입니다. 도시와 인간 정주 분야를 관장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헤비타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권고한 세계적으로 적정한 PIR 수준이 얼마냐면 3배에서 5배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유엔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주요 도시 중에 집값이 유엔에서 정한 적정 수준 3배에서 5배가 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엔에서 청년의 나이를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고 80세까지를 중년이라고 한다는데요. 이런 기준만 봐도 현실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듯이 집값도 3배에서 5배의 PIR 지수가 좀 적정한 지수다 이렇게 유엔에서 보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집값이 뛰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엊그제는 반포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가 6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0평대 일반 아파트의 가격이 60억이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자, 서울 시민의 자산 분포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서울 가구당 총 자산 평균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구당 평균 자산이 9억 5,361만 원이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데이터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대출이 평균적으로 9,21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소득은 연평균 7,369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께서 이걸 외우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가구당 서울의 평균 자산은 10억, 빚은 1억, 소득은 7,500만 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1주택자는 대출도 아예 안 해줍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 정책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매물이 지금 다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매물을 걷어들였던 집주인들이 다시 지금 아니면 못 팔겠구나 싶어서 막 내놓고 있는 거죠. 매도하려는 분들이 지금 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구매 심리를 보더라도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수자가 사야 집이 팔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쩌면 앞으로 호가도 좀 더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값의 방향은 대출 규제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봐야 됩니다.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또 대출해 줄게요 하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는 겁니다. 자, 실거주 갈아타기도 대출이 어렵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정말 눈치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걸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이렇게 저울질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그동안의 제 경험상 이런 규제나 또는 부양책의 효과는 보통 6개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지나면 그 효과가 좀 사라지죠. 특례론을 내놓으면서 부양책을 쓸 때도 6개월이었고 규제를 내놔도 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그동안의 정책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규제라는 거죠.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매매 시장도 역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락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길게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아파트값 하락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부자를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가 있으면 부자다라고 하는데 사실 백만장자가 부자다라는 얘기는 뭐 10년, 20년 전에도 백만장자를 부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100만 달러 정도 가지고는 부자 축에 못 낍니다. 아파트값 한 채도 일단 100만 달러가 넘는 것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요즘은 억만장자는 돼야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100만 달러가 일단 부자라고 봤을 때 우리 돈으로 13억 5천만 원이니까 이 정도는 서울 아파트값만 놓고 보더라도 부자라기 보기 어렵다. 그냥 평균 약간 위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백만장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작년 기준으로 125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빚을 포함해서 자산이라고 하고 순자산은 빚을 뺀 것을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5만 4천 명은 순자산 백만장자들의 숫자니까 이게 참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백만장자 우리 돈으로 순자산이 13억 5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의 숫자는 5,9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비교해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백만장자는 2%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2명이 한국인입니다. 전 세계에서 백만장자 그러니까 13억 5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 38% 그리고 중국이 11%입니다. 이렇게 백만장자가 2%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집값은 뭡니까? 제가 비교해드렸다시피 뉴욕을 넘어섰고 도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최고가를 넘어가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억만장자 이상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순자산이 135억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반포 아파트를 60억에 살 수 있는 최고가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사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예전에 일본이 딱 이랬습니다. 이러다가 경기가 급 강화하면서 부동산 재벌들이 한마디로 나락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일본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가 집값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일본이나 중국처럼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전세 대출을 조이는 지금 이게 좀 더 길게 이어진다면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되지 말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초 반포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60억이 넘었다. 이런 거에 동요될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가 경제를 좀 알기 시작하면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놀게 놔둬야 됩니다. 다 같이 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할 때 정신 차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집값 버블에 올라타서 다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